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의 심장부를 향해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불과 40년 전만 해도 이 두 나라는 비밀 송유관을 함께 깔고 정보기관 요원을 서로 교환하고 테헤란 한복판에 이스라엘 가족 500세대가 모여 살던 사이였거든요. 서울에서 도쿄 가듯 텔아비브에서 테헤란으로 직항 비행기가 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끈끈했던 우정이 단 일주일 만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중동에서 가장 친했던 두 나라가 어쩌다 서로의 목을 겨누게 됐는지 그 뒤틀린 역사를 처음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948년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신생 국가가 중동 한가운데 깃발을 꽂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원래 비어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대로 수백 년간 살아오던 삶의 터전이었거든요. 당연히 주변 아랍 국가들이 발칵 뒤집힙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까지 중동의 네로라 하는 아랍 국가들이 전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이건 그냥 외교적 엄포가 아니었어요. 건국선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실제로 다국적 연합군을 꾸려서 사방에서 밀고 들어왔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갓 태어난 나라입니다. 인구는 고작 수십만, 영토는 서울의 몇 배 수준에 불과하고 제대로 된 공군이나 탱크 부대 하나 없는 상황인데 동서남북 전방위가 전부 적이에요. 바다 쪽을 빼면 숨쉴 구멍이 단 하나도 없는 완벽한 포위망에 갇힌 겁니다. 누가 봐도 며칠 안에 끝날 나라 같았죠.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이라는 인물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군사력만으로는 도저히 이 촘촘한 포위망을 뚫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냉정하게 직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총알이 아니라 악수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한다. 사면초가에 몰린 나라의 지도자가 내린 결론은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적들의 울타리 바깥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이 한 줄의 발상이 이후 중동의 판도를 30년 넘게 뒤흔들게 됩니다. 벤구리온의 머릿속은 단순했습니다. 주변에 깔린 아랍 국가들이 전부 적이라면 아랍이 아닌 나라들을 아군으로 끌어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주변부 전략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중동하면 전부 아랍 국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같은 중동 지역이라도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역사적 뿌리가 완전히 다른 나라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인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어요. 이란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랍인이라고 부르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들은 2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는 강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언어도 아랍어가 아니라 페르시아어를 쓰고 문자도 다르고 문화적으로도 아랍 세계와는 뚜렷하게 선을 긋고 있었죠. 그러니까 옆집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없애자고 아무리 목청을 높여 외쳐도 이란 입장에서는 굳이 남의 싸움에 발을 담글 의무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벤구리온은 이 미묘한 균열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어요. 이란만 노린 게 아닙니다. 터키, 에티오피아처럼 아랍 문화권 바깥에 위치한 나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죠. 적들의 포위망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우군을 확보하겠다는 이 대담한 전략은 작고 약한 신생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짜낸 치밀한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판 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핵심 말로 낙점된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죠. 이란은 영토도 광활하고 석유 자원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아랍 세계와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눈에 이란은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파트너 후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이란 쪽에서 잡을 이유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당시 이란 역시 간절하게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이란을 철권으로 지배하고 있던 인물은 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라는 국왕이었습니다.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매일 밤 잠을 설치게 만든 골칫거리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북쪽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며 전 세계를 긴장시키던 소련이 호시탐탐 남쪽으로 영향력을 뻗치고 있었거든요.
이란 입장에서 소련은 언제든 목줄을 줄 수 있는 거대한 곰 같은 존재였죠. 또 하나는 서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라크였습니다. 이라크와 이란은 국경선 획정 문제를 놓고 수십 년째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사이였는데, 이 갈등은 언제 전면전으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천만했어요. 북쪽의 소련, 서쪽의 이라크, 팔라비 국왕에게 절실했던 건 이 두 가지 위협을 동시에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우방이었습니다. 답은 당연히 미국이었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관심을 빠르고 확실하게 끌어오려면 믿을 만한 중간 다리가 필요했어요. 마침 미국과 혈맹 수준의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독자적인 군사 기술력과 중동 최고 수준의 정보 수집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나라가 코앞에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결국 양쪽 다 서로가 절박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랍 포위망을 깨줄 친구가 필요했고, 이란은 소련과 이라크를 견제하면서 미국까지 연결해줄 든든한 뒷배가 필요했으니까요. 이 동맹의 출발점에 종교적 유대감이나 문화적 친밀감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국가 생존을 건 냉정한 계산이자 거래였던 거죠. 손을 잡은 두 나라의 밀착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랐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석유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굴리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주변 아랍 국가들이 석유 한 방울 못 사게 전방위로 틀어막고 있었거든요. 공장도 못 돌리고 군용 차량 기름도 못 넣는 경제의 숨통 자체가 막힌 상황이었죠. 이때 이란이 나섭니다. 이스라엘이 소비하는 원유의 무려 60%를 이란 혼자서 조용히 대줬어요. 아랍 국가들 몰래요. 그냥 몰래 유조선으로 실어 나른 정도가 아닙니다. 두 나라는 아예 홍해의 에일라트 항구에서 지중해 쪽 아슈켈론 항구까지 이어지는 비밀 송유관을 합작으로 깔아버렸어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남들 눈피해서 땅속에 묻은 겁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이란의 석유가 이스라엘 심장부까지 콸콸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정도면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니라 경제적 운명 공동체 수준이었습니다. 군사 협력 쪽은 더 놀랍습니다. 당시 이란에는 사바크라는 비밀 경찰 조직이 있었는데, 반정부 인사를 잡아다 고문하고 암살하는 것으로 중동 전역에 악명이 자자했거든요. 이 사바크를 직접 훈련시키고 첩보 기술과 정보 수집 노하우를 전수해 준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정보기관 모사드였습니다. 세계 최정예 첩보 조직이라 불리는 모사드가 이란의 비밀 경찰을 손수 가르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국의 정보 요원들은 서로의 기관을 자유롭게 오가며 중동 전역의 복잡한 군사 정보를 함께 분석했고, 공통의 적인 아랍 국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합동으로 감시하는 촘촘한 정보 공유 체제까지 구축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관계없는 두 나라처럼 보였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피가 섞일 만큼 깊고 은밀한 비밀 동맹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끼리만 가까웠던 게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까지 두 나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내 한복판에는 이스라엘에서 건너온 가족들이 500세대 넘게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외교관, 군사기술자, 사업가,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꽤 큰 규모였죠. 테헤란 안에 작은 이스라엘 마을이 통째로 들어앉아 있었던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동네에 히브리어로 수업하는 정규학교까지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이들이 테헤란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기 모국어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죠. 오늘날 서로를 향해 미사일을 날리는 두 나라의 수도에서 상대국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녔다니까요. 하늘길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텔아비브에서 테헤란까지 직항 비행기가 전기 노선으로 운항됐어요. 마치 우리가 인천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갈 때처럼 아무런 긴장감 없이 두 나라 시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었던 겁니다. 주말에 테헤란의 그랜드 바자르에서 향신료를 사들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주부가 있었고, 텔아비브 지중해 해변에서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는 이란 사업가도 있었죠. 석유와 무기와 정보에 이어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엮여 있었기 때문에 훗날 이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어졌을 때 그 충격은 단순한 외교 문서 한 장의 파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쪽 세계가 통째로 증발하는 것과 같았어요. 어제까지 함께 밥을 먹고 아이들을 같은 놀이터에 보내던 이웃이 갑자기 적국 국민이 되어버리는 그 믿기 힘든 일이 곧 현실로 벌어지게 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우정에 금이 간 건 1979년이었습니다. 이란 안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30년 넘게 이란을 철권으로 움켜쥐고 있던 팔라비 국왕, 이 사람이 결국 쫓겨납니다. 왜 쫓겨났느냐? 팔라비는 나라를 서구식으로 바꾸겠다며 위에서 아래로 강압적인 근대화를 밀어붙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슬람 전통을 지키려는 국민 다수의 종교적 감정을 처참하게 짓밟았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은 비밀 경찰 사바크가 한밤중에 잡아갔고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국왕이 미국산 최신 무기를 사들이면서 자국의 막대한 석유 이권을 미국 기업에 헐값으로 넘기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은 거죠. 결국 전국 곳곳에서 시위대가 본물처럼 터져나왔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국왕은 쫓기듯 비행기에 올라 나라 밖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왕이 사라진 빈자리를 차지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아야톨라 호메인이라는 이슬람 최고 성직자였어요. 이 사람은 팔라비 국왕의 탄압을 피해 무려 15년 동안 해외를 떠돌며 기나긴 망명 생활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프랑스 파리 외곽의 허름한 작은 집에서 카세트 테이프에 자신의 연설을 녹음해 이란 국내로 몰래 보내며 혁명의 불씨를 끈질기게 지폈던 사람입니다. 1979년 2월 1일 이 호메이니가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테헤란 공항에 내리는 순간 벌어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백만 명의 시민이 공항에서 도심 광장까지 거리를 빈틈없이 가득 메웠습니다. 환영 인파가 어찌나 많았던지 자동차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결국 호메이니는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도심으로 내려와야 했을 정도였죠. 한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이란 혼자만의 운명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30년간 쌓아온 우정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우정에 금이 간 건 1979년이었습니다. 이란 안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30년 넘게 이란을 철권으로 움켜쥐고 있던 팔라비 국왕, 이 사람이 결국 쫓겨납니다. 왜 쫓겨났느냐? 팔라비는 나라를 서구식으로 바꾸겠다며 위에서 아래로 강압적인 근대화를 밀어붙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슬람 전통을 지키려는 국민 다수의 종교적 감정을 처참하게 짓밟았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은 비밀 경찰 사바크가 한밤중에 잡아갔고 감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국왕이 자국의 막대한 석유 이권을 미국 기업에 넘기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은 거죠. 전국에서 시위대가 본물처럼 터져나왔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국왕은 쫓기듯 비행기에 올라 나라 밖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왕이 사라진 빈자리를 차지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아야톨라 호메인이라는 이슬람 최고 성직자였어요. 이 사람은 팔라비 국왕의 탄압을 피해 무려 15년 동안 해외를 떠돌며 망명 생활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프랑스 파리 외곽의 허름한 집에서 카세트 테이프에 자신의 연설을 녹음해 이란으로 몰래 보내며 혁명의 불씨를 지폈던 사람입니다. 1979년 2월 1일 호메이니가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테헤란 공항에 내리는 순간 벌어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백만 명의 시민이 공항에서 도심까지 거리를 빈틈없이 메웠습니다. 환영 인파가 어찌나 많았던지 차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간 거예요. 결국 호메이니는 헬리콥터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가야 했죠. 한 나라의 운명이 통째로 뒤집히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이스라엘과 30년간 쌓아온 우정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호메이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과의 모든 관계를 칼로 자르듯 끊어버린 겁니다. 정치, 경제, 군사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요. 호메이니는 수만 명이 모인 광장에 서서 미국을 큰 악마, 이스라엘을 작은 악마라고 불렀어요. 그냥 감정적인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공식 노선으로 이 두 나라를 이슬람 세계 전체의 적으로 규정한 거죠. 그가 내린 조치들은 즉각적이고 잔인할 만큼 철저했어요. 테헤란 시내에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은 강제로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을 닫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 건물과 열쇠를 이스라엘이 가장 증오하는 상대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러니까 PLO의 통째로 넘겨버렸거든요. 엊그제까지 이스라엘 외교관들이 커피를 마시며 드나들던 건물 위에 팔레스타인 깃발이 펄럭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결별 수준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벌인 공개적인 모욕이자 사실상의 선전포고였죠. 이란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열광했습니다.
팔라비 시절 미국 앞에 고개를 숙이며 석유를 퍼주고 비싼 무기를 사들이던 굴욕적인 외교에 오랫동안 이를 갈고 있던 시민들은 호메이니의 강경한 반미, 반이스라엘 자주 노선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드디어 우리 목소리를 내는 지도자가 나타났다는 해방감이 온 나라를 뒤덮은 거죠. 혁명이 터진 지 불과 엿새 만에 벌어진 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천 지원수인 PAO의 수장 야세르 아라파트가 버젓이 테헤란 한복판에 서서 환호하는 군중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오늘은 이란, 내일은 팔레스타인이라고요. 석유를 나누고 정보기관을 함께 키우고 직항 비행기까지 띄우며 30년간 이어져 온 두 나라의 끈끈한 우정이 단 일주일도 안 돼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기막히게 꼬입니다. 이스라엘을 작은 악마라 부르며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지 겨우 1년 만인 1980년, 이란에 진짜 큰 재앙이 닥쳤거든요. 서쪽 국경 너머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혁명으로 혼란에 빠진 이란을 기습 침공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은 무려 8년 동안 이어진 처참한 소모전이었어요. 문제는 무기였습니다. 이란 군대가 보유한 전투기, 탱크, 미사일 시스템은 전부 팔라비 국왕 시절에 미국에서 거액을 주고 사온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혁명 이후 미국과 외교를 완전히 끊어버렸으니 고장난 전투기의 교체 부품을 구할 때가 사라진 거예요. 수천만 달러짜리 최신 전투기가 볼트 하나 때문에 활주로에 박혀 꼼짝을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전선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몰린 겁니다. 다급해진 이란 정부는 도저히 믿기 힘든 선택을 합니다. 입으로는 작은 악마라 저주하고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외치던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몰래 손을 내민 거예요. 제발 부품을 팔아달라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건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자국을 위협하는 두 적성국이 서로의 살을 물어뜯으며 군사력과 국력을 동시에 갉아먹는 건 전략적으로 더없이 완벽한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기꺼이 군사 부품을 넘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낮에는 이란 국영 TV에서 이스라엘 타도 구호가 전국에 울려 퍼지고, 밤에는 테헤란 외곽 비밀 군사기지에 100명이 넘는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조용히 상주하며 이란의 무기를 고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는 죽이겠다 이를 갈면서 뒤에서는 악수하며 거래를 하는 중동 외교의 가장 모순적이고 냉소적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8년간의 지옥 같은 전쟁이 끝나고 1년 뒤인 1989년 이란 혁명의 아버지 호메이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뒤를 이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인물이 바로 지금까지도 이란을 이끌고 있는 알리 하메네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호메이니가 반이스라엘의 끝판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 사람이었습니다. 하메네이는 내부의 권력 기반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전임자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반이스라엘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메네이의 방식은 호메이니와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직접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 대리인을 내세운 거예요. 이걸 프록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였어요.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현지 시아파 무슬림들 사이에서 반이스라엘 분노가 들끓었거든요. 이란은 이 뜨거운 분노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자금과 최신 무기를 물쓰듯 쏟아부어 헤즈볼라라는 거대 무장 조직을 직접 만들어냈어요. 이스라엘 북쪽 국경 바로 코앞에 자기 명령을 따르는 군대를 심어놓은 셈이죠. 이란은 자국군 한 명 피 흘리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안방을 24시간 내내 위협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까지 손을 뻗으면서 상황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국토가 워낙 좁아서 핵미사일 단 한 발이면 나라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건 그냥 군사적 위협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존재 자체가 증발할 수 있다는 실존적 공포였습니다. 대리인은 국경 앞에서 로켓을 쏘고 본국에서는 핵을 만든다. 이란이 치밀하게 설계한 이 이중 압박 구조 앞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역사가 한 바퀴 완전히 뒤집힙니다. 1950년대를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의 포위망에 갇히자 비아랍 국가인 이란과 손을 잡았죠. 그런데 70년이 흐른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은 더 이상 주변 아랍 국가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 친구였던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과거에 자기를 지도에서 지우겠다고 이를 갈던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아랍 국가들과 조용히 손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70년 만에 완전한 동맹 역전이죠. 이게 가능했던 배경에는 중동 내부에 뿌리 깊은 균열이 있었어요. 이슬람 세계는 겉보기와 달리 하나가 아니거든요. 크게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는데 이란은 시아파의 맏형이고 사우디는 수니파의 맏형입니다. 이 두 종파는 수백 년간 중동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왔어요. 그런데 이란이 헤즈볼라, 하마스 같은 무장단체들을 앞세워 레바논, 시리아, 예멘까지 영향력을 노골적으로 뻗치니까 순위파 아랍 국가들의 등골이 서늘해진 거죠. 내 적의 적은 내 친구라는 생존 논리가 다시 작동한 겁니다. 이번에는 이란을 막기 위해서요. 그리고 2023년 10월 7일 이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온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대규모로 기습하면서 화약고가 폭발했습니다. 남쪽 하마스, 북쪽 헤즈볼라가 동시에 조여왔고 모든 배후에는 이란이 있었죠. 결국 2024년 수십 년간 대리인 뒤에 숨어있던 이란이 사상 최초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직접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그림자 전쟁의 시대는 끝났어요. 서로의 영토를 직접 타격하는 정면 충돌이 현실이 된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지금 서로를 향해 미사일을 쏘는 이란과 이스라엘은 태어날 때부터 원수가 아니었어요. 민족이 달라서도 종교가 달라서도 아닙니다. 30년간 석유를 나누고 정보기관을 함께 키우고 서로의 수도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던 사이였죠. 그 끈끈한 우정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건 단 한 번의 혁명, 단 한 명의 지도자 교체였습니다. 이해관계가 바뀌는 순간 수십 년의 우정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가장 위험한 적이 됩니다. 중동이라는 무대에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이유, 그건 결국 국가 사이의 관계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생존의 계산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